자, 오늘은 임금 인상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노무사님들을 모셨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개략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좀 드릴 텐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금 인상을 갖다 회사에서 제시를 했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노무사님들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딱히 답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 조금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임금 인상이란 무엇이고, 법령이 이제 귀속 법령이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에 임금 파트가 있죠. 임금 지급 방법. 그래서 4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직접불, 전액불, 그죠? 그리고 정지불, 통화불 이렇게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뭐 얼마나 올려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올려야 된다든지 방법론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관련 있는 법령이 최저임금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회 전에 이제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도 이제 다뤘는데요. 최저임금에 의해서 사실 임금 인상의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임금 인상의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표준 생계비, 그다음에 이제 그 노조나 경영계측이 내놓는 임금 인상에 대한 그런 그 통계 지표를 가지고 임금 인상률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다르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매년 초에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발표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의해서도 많이 이제 좌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양 노무사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주변에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이제 노무사님들이 이제 자문하고 있는 회사에 어떤 뭐 임금 인상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박윤수 노무사님 뭐 보셨죠? 네, 뭐 임금 인상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법론이 딱 법에 정해진 건 없다 보니까 네네네. 대체로는 제가 이제 유형 구분을 좀 나름 생각해 봤을 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딱 인상시키는 사업장도 있고요. 네. 아니면 취업규칙에 이렇게 호봉제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딱 정해진 혹은 급여 규정에 정해진 그 연도별 직급별 호봉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올라가는 사업장이 있고, 혹은 연봉제 사업장 혹은 성과연봉제 사업장은 연봉을 이제 측정해서 인상률을 정해서 차등 인상하는 사업장이 있고, 혹은 임금 교섭을 통해서 노사 간에 이제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연봉을 또 차등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뭐 답이 없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임금 협상을 하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 뭐 또 개별 협상도 하기도 하고 뭐 다 다양한 방식을 쓰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그래도 최저 근로조건이다 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동종업계 얼마나 올리는지 뭐 이런 거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보통 임금 인상이 있나요? 박성훈 노무사님. 네,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많았죠? 예, 맞습니다. 한눈 팔 뻔했네요. 네, 노조가 없는 곳에서도 임금 인상 요구가 있죠. 네. 당연히 있죠. 뭐 말로 못해도 마음속으로서 강렬하게 있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노조라는 것은 사실 집단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없을 때도 집단을 뭐 일시적으로 이뤄서 이게 뭐 일종의 뭐 교섭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개별 행동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요청하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노조가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경영주죠, 사업주에 의해서 많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죠. 임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약간 이제 대외비다 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사정가의 독대를 통해서 그 임금 인상이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저도 봤거든요. 사실 이제 노무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3%만 인상하는 걸로 하지 하고 도장 찍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두 분 다 드리는 질문입니다. 뭐 특별히 임금을 꼭 얼마 올려줘야 된다는 거 최저임금만 넘으면 그게 의무가 없다 보니까 뭐 정말 불만이면은 이제 퇴직하겠다 배수의 진을 쳐야죠. 그래가지고 예, 뭐 내가 이만큼 회사에 기여했는데 그리고 회사 실적도 이렇게 좋은데 뭐 3% 너무하다 최소 뭐 5% 뭐 10% 이렇게 주장을 해서 협상으로 결정이 돼야 될 텐데 뭐 그것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또 합의로 결정돼야 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혹시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사실 방법이 없죠. 전 좀 물어보죠. 뭐 연말에 자꾸만 친하게 지내다가 연초 되면 이제 그 친분을 이용해서 자꾸 개인적으로 물어보죠. 막, 나 이제 어떻게 되냐? 박노무사 노무사 일 하지 하면서 연봉이 좀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또 연봉이 잘 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항상 그 기준 없이 우리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건 그 회사 조직 내에서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 수준 또 대내적 수준을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잣대를 만들어서인지 불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어찌됐건 그 별다른 카드는 없다. 이 회사가 노동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 노동법에서는 매년 얼마를 인상시켜 줘야 된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요. 회사 내에 뭐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뭐 평가 제도가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서야 권리로서 주장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노조 같은 경우는 보통 일을 정지하는 것을 담보로 일을 하지 않겠다. 재직은 하지만 담보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어라는 파업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개인은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카드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 기업마다 각양각색이고 임금 인상을 할지 또는 동결을 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어디 정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임금 인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당해의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과거 임금 인상의 통계치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종업계도 봐야죠. 그렇죠. 동종업계를 통해서 이제 뭐 비교를 하는 거죠, 사실. 그거에 되게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대체로 보면은 이제 동종업계 옆에 회사가 뭐 옆에 공장이 3% 올렸는데 왜 우리는 2%냐 이런 얘기가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저도 이렇게 추천을 드릴 때는 실적이 그래도 대동소이하면 그 정도에 맞춰서 동종업계 수준만큼 올려주셔야 되는 게 최소한 욕을 안 먹는 연봉 인상의 기본적인 시작점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잘한 사람 혹은 잘한 부서에게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 기준을 아예 미리 설정하고 주거나 이런 것들도 직접적인 연봉 인상이 안 되더라도 또 보상을 추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동일 업종이라도 지역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차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보통 이제 대외적인 수준을 보통 고민할 때는 당연히 우리 인재를 유출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력을 이렇게 구인할 때 회사가 그럴 때 고민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일정 직무에 특화되어 있는 뭐 경력자라고 한다면은 동종업계를 보통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저숙련 일반적인 뭐 직무라면 사실은 지역적 단위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안산 뭐 시아공단이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그 동네에서의 수준은 맞춰줘야지. 안 그러면 좀 다른 일이더라도 다른 회사로 가버린다는 거죠. 동종업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제조업을 하는데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인근 주변의 중소기업들을 많이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최저임금하고도 아까 이제 초반에 좀 말씀이 나와서 말했는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그 생활임금 이런 부분도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거 생계비하고 관련 있는 그 생활임금하고도 오히려 이 임금 인상에 대한 오히려 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최저임금은 이제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 주거 생계비 이런 부분이 더 임금 인상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혹시 개선할 점이라든지 그 기업에서 좀 약간 임금 인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우리 경영자 입장에서 한번 좀 얘기를 갖다 조금 해볼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떤 모 기업의 이제 뭐 중소기업 사장님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도 잘해주고 나름 굉장히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사실 급여는 이제 안 올려주고 싶은 거죠. 다른 면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가끔 이제 상담을 합니다. 내가 이런 다른 면을 잘해주는데 그래도 뭐 이건 안 해줘도 좀 관계없지 않나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은 그렇게 안 느낍니다, 사장님.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사실 단돈 100원이라도 급여가 올라가는 걸 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현금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 경영자 측을 위한 그런 뭐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은 혹시 말씀을 해주시죠. 박윤수 노무사님 혹시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아까도 얼핏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그 다음에 동종업계, 또 박성 노무사님 말씀하셨던 지역 내 뭐 임금 수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거기에 이제 뭐 임금 수준을 아주 선도하진 못해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중간 정도를 이걸 추종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경영에 대한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회사 그 소속의 근로자들과 공유하면서 그거를 좀 서로 공감대 있는 상태에서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좀 분위기, 그 다음에 뭐 그런 절차나 체계, 시스템 이런 게 만드는 게 중소기업일수록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했을 때 성과급도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인센티브나 복지 등은 이제 사실상 임금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임금 인상 진짜 아까 뭐 단독 100원, 단독 뭐 1000원이라도 이게 올라가는 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그 경영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임금 인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하자면은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방법론적이나 그 다음에 그 근로자 측을 설득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로자 측에서도 자기가 좋은 임금 인상에 대한 그 페이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본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사 양자가 둘 다 서로 약간씩 양보하는 자세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방법론을 풀어가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임금 인상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들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